요즘은 먼저 연락해주고 잘 지내냐고 물어봐주고 만나자고 해주는 사람들이 고맙다. 그냥 한번 던져본 말이라고 해도 덥석 물게 된다. 챙겨주고 배려해주는 마음이 느껴져서 어느새 주변 공기가 따뜻해진다. 시간이 맞지 않아서 당장 약속을 잡을 수 없더라도, 약속을 잡고도 사정상 미루게 될지라도 그런 사람들과는 어느새 다시 시간을 내 얼굴을 마주보게 된다. 그러고 나면 나도 누군가를 위해 먼저 손을 내밀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먼저 잘 지내냐고 묻고 밥 먹자고 말하고 문자 한 통이라도 보내보자는 다짐. 하지만 그러면서도 좀처럼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서 사이가 멀어졌다며 안타까워만 하고 있으니 나도 참 멀었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안다. 놀아본 사람이 놀 줄 안다는 말이 있죠. 이 말은 태생이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자주 하다 보면 잘하게 된다는 얘기일 텐데요. 쉬어본 사람이 쉴 줄 안다는 말은 비슷한 맥락인 듯 하면서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현대인은 사실 쉬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죠. 일단 너무 바쁘게들 살다 보니 어떻게 쉬는 게 잘 쉬는 건지를 잘 모를 뿐더러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자신에 대해 편안함보다는 죄책감과 불안감을 느껴서일 겁니다. 그래서 잘 쉬려면 내가 쉬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먼저 동의가 필요하고, 그런 다음에도 습관적으로 뭔가 하려는 나와 계속 갈등을 빚게 되고 이 과정에서 스스로를 괴롭히게 됩니다. 쉰다는 건 이런 치열한 내면의 갈등을 극복하고 조금씩 편해지는 일이기에 쉴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김신혜 작가가 쓴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렇지 않구나 인데요. 일 중독자인 그녀가 방송작가로 일하면서 손가락 통증으로 어쩔 수 없이 1년을 쉬게 되었을 때도 그녀 또한 쉬는 법을 몰라 처음엔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매일 자신을 다그치기도 하고 불안해하고 점점 더 고립되어 가는 과정이 있었지만 더 이상 자신을 보듬을 수 없게 된 그 시점에서야 자신을 돌봐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고, 그 후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점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됐다고 하네요. 이 책은 그 시간 동안에 자신을 돌아보고 받아들이면서 둘러본 일상의 이야기들을 엮은 책이라고 합니다. 쉰다는 건 삶을 멈춘다는 게 아니라 앞만 보고 달리던 길에서 잠시 멈춰서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뒤도 돌아보고 옆도 살펴보는 꼭 필요한 시간이 아닐까 싶네요.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그녀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실까요? 나는 당신이 아니랍니다. 역지, 사지, 명사, 처지를 바꿔서 생각하여 보다. 누군가의 마음이 내 맘 같지 않을 때, 어긋난 커뮤니케이션으로 억울할 때, 상대방의 진심을 모르겠을 때 가끔 저 말을 떠올리게 된다. 가장 역지사지하지 못할 때 생각나는 말이 그 말이라는 게 아이러니하게 느껴지지만 생각해보면 이처럼 기운 빠지는 말이 또 있을까 싶다. 내가 너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평소 엄마가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다. 엄마는 자식들에게 칭찬보다는 충고를 더 많이 하시는데 그 이유는 다 우리 잘 되라고 그러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내 행동과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려주고자 엄마가 나라면 그러한 결정을 하지 않았을 거고, 그렇게 예의에 어긋난 행동은 하지 않을 거고, 그렇게 자기 입장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신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역지사지의 심정이 되어보려 하다가도 문득 브레이크가 걸린다. 엄마는 내가 아니잖아요 라는 생각 때문이다. 이미 엄마는 내가 아니고
나는 엄마가 아닌데. 그리고 그렇게 될 수도 없는데 내가 너라면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엄마?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나와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이는 우리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는 착각을 불러오기도 한다. 대부분의 다툼이 이로부터 시작된다. 나는 네가 이해가 안 가 라는 말은 어찌 보면 지극히 맞는 말이다. 서로는 다르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게 당연하지만 우리는 누군가 나를 답답하게 할 때, 누군가가 미울 때 그 말을 쓴다. 나는 네가 이해가 안 가는 나는 너를 이해하고 싶지 않다는 말이다.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는 의미로도 쓰인다. 사람은 다 다르다. 그 사실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없는 말이 내가 너라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역지사지라는 말도 어쩐지 비현실적인 말처럼 느껴진다. 다른 사람을 굳이 애써가며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저 사람은 나랑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고 나면 내가 너라면이란 말은 쉽게 쓸 수가 없다. 나는 당신이 아니고 당신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게 또 말처럼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 나는 역지사지가 별로다. 남들과는 다른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나와는 다른 누군가를 인정하기 위해 이제는 그런 사자성어 따위 버리고 싶다. 대신 나는 당신이 아니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고 싶다. 사람 사이에서 노력과 이해보다는 인정 또는 수용이 더 인간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다. 그래서 이제는 다르게 말하고 싶다. 내가 너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대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만약 나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 대신 너 내키는 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내 입장이라면 그걸 선택하겠어. 대신 마음 가는 대로 해. 결정은 네가 하는 거야. 상대방을 존중하는 일은 그에게 무언가를 제안, 조언, 충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나와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해 주는 것이라 믿는다. 그동안 들어왔던 나 같아서 하는 말인데 로 시작되는 과보 및 통제에 우리는 얼마나 마음고생을 해왔는가. 그래서 이제는 누군가에게 조언하고 싶어질 때면 이것이 애정의 발로인지 통제 욕구의 구현인지를 다시 한번 따져본다. 후자인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가급적 조언 자체를 꾹 삼키게 된다. 굳이 내가 참견해 주지 않아도 다들 각자 잘 살아간다. 내가 누군가의 참견 없이도 어떻게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나 잘되기 바라는 사람은 나다. 그 마음은 내가 나한테 품는 것만으로 족하다. 그러니 이제는 누가 나에게 간섭한다는 생각이 들면 그저 이 말을 떠올린다. 나는 당신이 아니랍니다. 외모에 대해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 아나운서 머리 괜찮아? 안 괜찮지. 저 남자 배 어떡해? 큰일 났네. 친구들이랑 같이 텔레비전 보는 게 재미있는 이유는 이것저것 욕하면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날도 집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심지어 뉴스를 보면서도 거기 나오는 사람들의 외모를 평가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러면서도 느껴지는 묘한 캥김. 난 뭐 그렇게 멀쩡하다고. 내 생각을 읽었는지 한 언니가 말했다. 외모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 그 말과 동시에 우리는 텔레비전을 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야말로 정막강산이 수분 동안 이어졌고
그렇게 보는 텔레비전은 재미가 하나도 없었다. 사람을 볼 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외모이기에 평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주 외모에 대해 이야기한다. 하지만 외모에 대한 이야기 대부분이 누군가에 대한 평가라는 사실은 자각하지 못한다. 아니, 자각하더라도 쉽게 그만두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만큼 자극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소재는 드물기 때문이다. 나 역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외모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하곤 했다. 얼굴이 이렇게 예쁘신데, 몸매가 이렇게 좋으시다니 라며 그 사람이 가진 외모에 대한 찬사로 환심을 사고자 했다. 그게 외모에 대한 평가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끊을 수 없었던 건 많은 사람들이 그 칭찬을 반겼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말하는 사람으로도 만족스러웠다. 그리고 나 역시 비슷한 칭찬을 들었을 때 입꼬리가 마구 올라갔다. 나는 예쁘다는 말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칭찬이라고 믿고 살았다. 그 누구보다 외모에 집착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사춘기가 되었을 때부터 다이어트를 했다. 동네 친구들하고 노는 기분으로 다니던 초등학교와는 달리 중학생이 되고 나서는 스스로 주목받을 요소를 갖춰야 한다는 걸 절실히 깨닫게 됐다. 하지만 딱히 눈에 띄는 게 없었기에 몸매라도 날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 마음으로 30대까지 온갖 다이어트를 시도하며 몸매 관리에 힘썼다. 그때 내 마음에는 두 가지 다른 생각이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몸매로 평가받고 싶지 않다. 하지만 몸매로 평가받고 싶다. 몸매가 망가지면 사람들은 나를 우습게 볼 거야. 그래도 몸매가 멋지면 사람들은 나에게 예쁘다고 해주겠지. 그 두 생각이 번번이 상충하며 멋진 외모를 갖는 일이 삶의 첫 번째 목표가 되었다. 하지만 그렇게 외모를 갖고 봐도 그다지 예뻐지지 않았다. 행복해지지도 않았다.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때는 잠시 우쭐했지만 칭찬이 돌아오지 않는 날은 묘한 자괴감이 들었다. 거울을 보면 내가 가진 흠만 보였다. 허벅지가 조금만 더 얇았더라면, 얼굴이 조금만 더 작았더라면 이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풀죽였다. 그리고 동시에 타인을 외모로 평가하게 됐다. 외모는 사람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기에 그 거울부터 반짝반짝 닦는 사람이야말로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스스럼 없이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입에 올리며 얼평과 몸평을 일삼았다. 그러던 중 우연히 서점에 가서 눈에 띄는 제목의 책을 만나게 되었다. 세상이 규정하는 외모에 대한 시선을 버리고 스스로를 사랑하며 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책이었다. 책장을 넘기는 내내 누가 내 일기를 훔쳐서 책에 옮겨놓은 것 같았다. 우리는 우리의 외모에 결함이 있다고 배울 뿐더러 우리가 가진 가치 대부분이 외모에서 기인한다고 배운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결코 갖지 못할 완벽한 신체를 들이밀며 그 불가능한 몸을 닮으라고 요구한다. 그로 인해 우리의 몸, 그리고 몸과 맺는 관계는 인생의 다른 모든 면에 막중한 영향을 미친다. 체스 베이커, 나는 뚱뚱하게 살기로 했다. 책을 사서 집으로 돌아와 정신없이 읽는 동안 내가 내 몸에 저질러온 폭력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그리고 얼굴과 몸매로 누군가를 평가하는 일이 나에게 정중하지 않음과 동시에 타인 역시 차별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 몸에 내가 집착하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 라고 생각하지만 내 몸에 집착하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의 몸에 대해서도 관대하지 못하다. 외모로 세상을 보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게 된다. 이 책을 읽고 나서 당장 헬스장을 끊었다. 나를 닥달하고 더 나아지라고 종용하는 헬스장 거울 앞에서 억지로 땀을 흘리기보다 기분이 내킬 때 공원을 걷고 그것도 안 내키면 방구석에 누워있기로 했다. 처음에는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몇 달을 그렇게 하고 나니 그게 얼마나 순리에 맞는 일상인지를 깨달았다. 몸매를 위해 음식을 가려먹고 소식하던 습관도 조금씩 버려나갔다. 그리고 외모에 대한 평가를 불러일으키는 패션 잡지와 TV 프로그램을 멀리하기 시작했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떠올리게 하는 각종 패션지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몸매와 피부를 가졌을까? 라며 외모에 대해 끊임없이 재단하고 되돌아보게 만드는 가요쇼 및 뷰티 프로그램을 피했다. 일부러 시간과 노력을 들여 외모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외모에 대한 언급 자체를 하지 않는 일이었다. 사실 이게 가장 힘들었다. 나도 모르게 30여 년간 외모를 주제로 한 이야기를 매일같이 쏟아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아. 넌 피부가 좋아서 참 좋겠다. 요새 부쩍 살이 찐 것 같아. 등 외모에 대한 이야기나 생각을 하는 시간이 터무니없이 잦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라고 말았다. 심리학자 러네이 앵겔른 역시 외모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외모 강박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도라고 제안한다. 우리의 말은 우리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다. 외모 강박적인 문화에 맞서는 가장 쉬운 방법의 하나는 외모에 대한 대화를 바꾸는 것이다. 이는 외모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가장 좋은 것은 주제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이다. 대화의 주제는 매우 많다. 굳이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러네이 앵겔은 거울 앞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이 제안대로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외모 이야기가 길어지면 침묵을 지키거나 다른 이야기로 돌렸다. 사람들에게 외모에 대한 칭찬을 들으면 감사합니다 라고 짧게만 대답하거나 이야기가 길어지면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 역시 누군가의 외모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려 했다. 그게 선의에서 우러나오는 칭찬이건 그렇지 않건 외모 자체를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 그날 이후 내 몸은 조금 달라졌고 생활은 더 게을러졌다. 가끔 외모에 대한 이야기에 시큰둥하는 내 모습에 어색한 분위기가 흐르기도 한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 외모에 대한 불만족, 바지런하지 않은 생활에 대한 죄책감으로부터 점점 자유로워지는 중이다. 아름다움에 연연하지 않고 사는 게 더 자연스러운 삶이라는 것도 알아가고 있다. 하지만 외모에 대한 이야기와 생각을 이어가는 사람들을 비난할 마음은 없다. 나도 이제껏 실컷 그래왔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돼요. 이미 충분히 아름다워요. 라는 가식적인 말을 건넬 마음도 없다. 다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예쁘고 안 예쁘고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그리고 앞에 두 책을 한 번쯤 읽어봐 줬으면 좋겠다고. 그럼으로써 이 험난한 얼평 및 몸평 지옥에서 서서히 탈출해 보자고.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영어 공부를 시작한 지 어느새 1년 반이 되었다. 횟수로는 2년째다. 어렸을 때부터 외국어 관심이 많아서 일본어를 전공했고 이후에는 중국어도 배워보고 프랑스어 과외도 받아봤지만 사실 그건 다
영어를 피해가기 위한 꼼수였다. 영어는 어려우니까 꾸준히 공부할 자신이 없었다. 잘해낼 자신은 더 없었고 무엇보다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몰라서 무한정 미뤄왔다. 하지만 외국 여행을 갈 때나 외국인 친구를 만날 때마다 영어로 할 수 있는 말은 극히 제한적이어서 마음속 깊이 답답함을 느끼곤 했다. 나는 직업인으로서 말과 생각을 다루는 사람이거늘 아무리 외국어라고 해도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하고 생각을 오롯이 전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불만스러웠다. 그럴 거면 한국어만 쓰면서 살면 될 텐데 나의 호기심과 오지랖은 그걸 또 허하지 않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에 세월만 흘려보냈다. 무언가를 효과적으로 배우기 위해선 돈과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했던가? 공짜로 배우기에는 강제성이 없어서 금방 게을러지거나 쉽게 포기하게 되지만 시간과 돈이 들어간 일에는 저절로 쌍심지를 켜게 된다. 하지만 아무리 각오가 되어 있어도 나의 애매한 수준에 맞는 수업과 그 수업을 감당해줄 선생님을 찾는 일은 쉽지 않았다. 회화학원에서 레벨 테스트를 받는 일은 생각만 해도 꺼려졌고 한 반에 여러 명인 교실에 들어가 낯가리면서 안 가리는 척하자니 난감했다. 그래서 이미 1년 넘게 영어 1:1 과외를 받고 있는 후배를 통해 곤쌤을 소개받았다. 카페에서 레벨 테스트를 겸한 첫 만남을 가졌다. 곤쌤은 내 실력과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이런저런 질문을 영어로만 던졌고 나는 그 질문에 되든 안 되든 영어로만 대답했다. 1시간여의 면담이 끝난 후 곤쌤이 한 총평은 몰라서 용감한 케이스였네요 이었다. 첫 수업치고는 과분할 정도의 칭찬을 듣고 행여나 몰라서 용감한 상태가 끝나버리기 전에 본격적으로 영어 공부에 도전해보기로 했다. 수건 사업이었던 영어 공부지만 매 순간 즐거웠을 리 없다. 준비도 없이 수업에 가서 아무 말이나 중얼거리고 온 적도 있었고 도무지 의욕이 나지 않을 때는 일주일에 하루 수업을 받으러 가는 것도 벅찼다. 그렇지만 과외를 계속할 수 있었던 건 시작할 때 결심한 게 딱 하나 있기 때문이다. 그건 잘 못해도 되니까 관두지만 말자였다. 수업 시작부터 곤쌤에게 이 뜻을 전달했고 선생님 역시 과도한 숙제나 챙김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타입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함께 공부를 해올 수 있었다. 그동안 세상에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단어를 배우고 그저 생소하게만 느껴진 그 단어가 어느새 내가 만든 문장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반갑다. 선생님이 내는 작문 문제에 틀린 것 하나 없이 성공했을 때 열렬한 칭찬에 겸손한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폭죽을 터뜨리는 시간을 사랑한다. 자의로 시작한 공부는 마치 공기 좋은 오솔길을 산책하는 느낌이었다. 이 구경도 하고 저 향기도 맡고 내 의지대로 발을 옮기고 방향을 바꾸며 이것저것 발견해 나가는 자발적인 산책 말이다. 영어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내 세계는 조금 넓어졌다. 여전히 네이버 영어 사전에 의지해 하고 싶은 말을 고르는 수준이지만 영어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득해지던 과거와는 조금 거리가 생긴 느낌이다. 늘 발음과 억양은 엉망이고 내가 만든 문장 역시 틀린 문법과 오타로 가득하더라도 관두지만 말자 모드로 임하고 있다. 무엇보다 영어 공부를 시작했고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 하나에 자부심을 느끼는 중이다. 언젠가 이렇게 우리말로 글 쓰듯 영어로 글 한 편을 쓸 수 있을까? 우리말로 생각하고 농담하듯이 영어로도 마음 깊은 곳에 진심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조급해하지 않아야지. 안 되면 더 하면 되니까. 될 때까지 계속하면 되니까. 그렇게 지겨워질 틈 없이 천천히 영어와 친해져 볼까 한다.
간접화법의 늪. 한동안 열심히 챙겨보던 TV 프로그램이 있다. 연예인들의 가장 가까이에서 그들의 모습을 대면하는 매니저들의 일상을 통해 스타들의 진면목을 관찰하는 전지적 참견 시점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로서 연예인 누구누구는 알고 보니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방송작가 겸 개그맨 유병재 씨는 알고 보니 극도로 낯을 가리는 사람이었고, 개그우먼 이영자 씨는 그동안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먹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프로그램을 통해 연예인들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는 것도 흥미로웠지만, 무엇보다 이영자 씨의 독특한 화법이 관심을 끌었다. 그는 충청도 사람들의 특징을 말하면서 자신을 포함한 충청도 출신들이 구사하는 간접 화법에 대해 소개했다. 이는 충청도식 돌려가기 화법이라고 해서 한동안 화제가 됐다. 이를테면 쌀쌀한 날씨에 차가운 음료를 사온 매니저에게 "나는 진짜 우리 매니저님이 참 좋아. 여자를 모르잖아. 바람둥이들은 이런 날 뜨거운 커피를 사와." 라고 말하고, 미용실에서 목이 마르면 이렇게 말한다. "난 여기가 참 좋아. 집중하는 거 너무 좋아. 딴 데 같으면 목이 마르지는 않냐 물어볼 만도 한데 그런 게 없어. 이래야 성공해." 그 말을 들은 미용실 직원들은 당황스러움이 섞인 폭소를 터뜨리며 대답했다. "무슨 음료로 준비해드릴까요?" 많은 사람들이 회마다 반복되는 독특한 화법에 웃음을 터뜨렸지만 나는 볼 때마다 조금 씁쓸해졌다. 그가 구사하는 간접 화법을 매번 눈치 못 채고 엉뚱한 행동만 반복하는 매니저의 모습이 꼭 나 같기 때문이다. 나 역시 누군가의 간접 화법에 머리 위로 물음표를 띄운 적이 여러 번 있었다. 방송 일을 할 때 함께 일한 연예인이 있다. 그는 평소 차분하고 평화로운 성격답게 자신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말하는 법이 없었다. 회의 때도 다른 사람 이야기를 줄곧 듣고 있다가 마음에 안 드는 의견이 나오면 반대하기보다 침묵을 지켰다. 특히 PD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아이디어가 있을 때, 하지만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안 들 때 그는 "마음에 안 든다, 별로다 라고 말하는 대신 이렇게 말했다. 그 맛에 PD하는 거지 뭐." 맡은 코너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나를 보고도 그랬다. "신화는 참 당차. 딴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당차." 칭찬 같기는 한데 기분 좋게 들리지 않는 말이었다. 오히려 조곤조곤 공격하는 말로 느껴졌다.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일은 종종 예의 없음으로 간주된다. 때로는 차갑고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인상도 준다. 어렸을 적부터 남들을 배려하는 습관이 몸에 밴 우리들은 그래서 가급적 돌려 말하며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애쓴다. 그러나 그러한 배려를 모든 사람이 찰떡같이 알아채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인지 간접화법을 습관적으로 구사하는 사람들에게 나 같은 사람들은 자동으로 눈치 없는 사람이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의사소통보다 상대와 상황의 맥락을 따져 이해해야 하는 고맥락 사회다. 대한민국 외에도 중국, 일본, 베트남 등이 고맥락 사회에 속하는데, 컨설팅 전문가이자 작가인 김호 씨는 TV 프로그램 차이나는 클래스에 출연해 고맥락 사회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에 대해 설명했다.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 소통의 책임이 듣는 사람에게 있는 것 등이 그것이었다. 고맥락 사회에서는 소통을 하고도 소통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재점검해야 한다. 누군가에게 들은 괜찮아라는 말은 괜찮다는 뜻이 될 수도 있지만 괜찮지 않다는 뜻이 될 수도 있다. 때로는 속상하다, 기분 나쁘다,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의 의미를 담고 있을 때도 있다. 비슷한 이유로 우리나라에는 유난히 수동공격을 하는 사람이 많다.
수동 공격이란 싫은 걸 노라고 말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드러냄으로써 결국에는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일컫는다. 마음에 안 드는 상사가 시킨 프로젝트가 있으면 일부러 업무를 게을리하고 결국 망치는 사원. 그런 사람은 자신은 열심히 했지만 운이 좋지 않았다고 믿는다.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어 자꾸 늦잠을 자면서 학교에 늦게 오는 학생. 그런 사람은 자신은 새벽까지 다른 일을 하느라 늦잠을 잔 것뿐이라고 생각한다. 연인에게 헤어지자고 먼저 말하면 나쁜 사람이 될까봐 일부러 못된 행동을 하면서 이별을 유도하는 사람. 그는 실제로 이별의 모든 이유가 상대방에게 있다고 여긴다. 화나거나 서운한 일이 있으면 이를 표현하기보다 입부터 닫아버림으로써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본인이 할 말이 없어서 안 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이 모든 사람들이 수동 공격형에 속한다. 공격하고 싶은 의도를 숨긴 채 행동하고 실제로 자신 역시 그럴 의도가 없다고 굳게 믿지만 자신의 행동으로 결국 상대방을 공경에 빠뜨리고 만다. 말하기의 가장 큰 목적은 소통이다. 하지만 소통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말을 우리는 참 자주 한다. 진심을 얼버무리기 위해서,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상대방에게 상처 주기 싫어서. 하지만 그 모든 이유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입 바른 말을 하고 다가올 후폭풍이 겁나서일 거다. 하지만 지난 기억을 더듬어 보자. 우리는 오히려 진심을 숨긴 말들에 의해 더 상처받고 분노하지 않았던가? 애초부터 제대로 말하든가, 혹은 확실히 사인을 달라며 곱씹은 적도 여러 번이고, 돌려 말하는 누군가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내 방식대로 해석해서, 혹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저절로 관계가 어색해진 적도 있다. 간접화법은 결과적으로 소통이 아닌 불통을 낳는다. 나는 더 이상 간접화법의 힘을 믿지 않는다. 말을 통해 전해야겠다고 생각한 진심일수록 보다 더 상대방에게 쉽게 가닿을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직접적인 표현이 때로는 단순하고 멋없고 어리석어 보일지 몰라도 그건 누군가로 하여금 내 진심에 대해 의심하고 걱정하게 만들지 않겠다는 배려이기도 하다. 세상에는 이미 확실한 화법이 존재한다. 미안함을 표현하는 말은 미안해이고, 고맙다는 마음을 표현하는 말은 고마워일 뿐 다른 무언가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라도 먼저 솔직하고 단순하게 말하고 싶다. 그래서 진짜 괜찮을 때만 괜찮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괜찮지 않을 땐 괜찮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야 진짜 괜찮은 사람이 될 것 같다. 저자는 본업을 반쯤 접고 지방으로 내려가 독립서점을 운영하는 지인을 방문하면서 그에게 묻습니다. 여기 온 거 후회 안 해?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그리고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끔 평생을 한 곳에서 사는 일이 어쩐지 억울하고 답답하게 느껴지지만 마음 먹고 훌쩍 떠날 수 없는 이유는 겁이 나서다. 예상과 다른 일이 펼쳐질까봐, 적응을 잘 못할까봐, 그리고 후회할까봐. 나로서는 세 번째가 가장 겁난다. 여기서 평생 사는 일을 후회하기 싫어서 먼 곳으로 떠나왔는데 떠나오고 나서 또 후회할까봐 떠나기 전부터 두려운 것이다. 자꾸만 삶에 대해 미련이 는다. 딱히 가진 것도 없으면서 잃을 게 많은 사람처럼 벌벌 떨게 된다. 그렇다고 모르는 게 아니다. 나중에 더 긴 시간이 지나면 그때는 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웅크리고만 있었는지를 후회하게 될 거라는 것을. 하지만
그 생각을 하면서도 움직이는 게 두렵기만 한 걸 어쩜 좋을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떠나고 싶은 곳이나 사람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를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먼 훗날 나이 든 내가 지금의 결정을 되돌아보았을 때도 잘했다 라고 생각할 만한 선택이었는지를 상상해 본다면 그 판단이 좀 더 선명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